객지량 모델링 이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 동영상 올릴 때까지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제 물론 그 전 것도 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데 요런 소스가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소스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 거기까지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클래스라는 건 연관성 있는 걸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하기 전에 이제 정하지요. 뭐 도서관이면 책 같은 게 클래스가 될 거고요. 서가 같은 것도 클래스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학교 프로그램이면 학생 정보, 학생이 있고 교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같은 것을 만들게 되면 이제 처음 분석 단계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름, 데이터, 메소드 이렇게 정하죠. 설계 단계로 가면 이제 파라미터까지 다 리턴값까지 다 정하고요. 이제 실제로 이게 끝나게 되면 구현 단계로 가면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클래스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클래스를 만들다 보면 클래스와 클래스 간에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에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클래스와 클래스 간에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연관, 일반화, 집합, 의존, 실체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막 직접 설명 많이 됐으니까 내가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알고 있다가 필요할 때 클래스를 이제 처음에 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클래스는 상속 관계도 있지만 클래스와 연관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코딩할 때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린 거예요. 구글에 하나 있길래 갖다 놓은 거고요. 자, 연관관계라고 보이고 연관관계가 제일 처음에 나온 거니까 단방한 관계라고 하나 볼게요. 퍼슨이라는 클래스가 있었고요. 폰이라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직원들은 두 개의 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겁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직원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전화가 있는데 직원들은 두 개의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건다.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이건 퍼슨과 직원은 이런 관계가 있네. 이거 반영 안 해도 반영하면 좀 더 프로그램이 좋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직원은 전화를 건다. 두 개의 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관을 맺죠. 이렇게 연관을 맺고 나면 내가 클래스 그릴 때 클래스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연관관계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이거 갖다가 이제 개발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세요. 여기 보면 퍼슨을 볼게요. 퍼슨을 표현할 때 퍼슨 안에 폰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폰을 배열로 표현하죠. 왜? 여러 개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런 요구사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ER 모델링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지만 클래스 간의 관계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ER 모델링도 마찬가지였죠. ER 모델링도 보면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직원은 개인 또는 업무용 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건다. 두 개의 전화는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즉 개인 전화, 업무용 전화 한다고 하면 그런 관계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 폰인데 개인 폰, 폰인데 업무용 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세팅하고 겟하고 이런 거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클래스를 단독으로 표현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예요. 근데 클래스와 클래스 간에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요것이 코딩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하고 여기 배열로 한다는 거.
이거 이제 관계에 대한 거고요. 단방향 관계, 양방향 관계를 한번 볼까요? 교수는 학생들을 상담하고요. 학생들은 학생들은 교수 상담을 받고 교수는 학생들 상담해 준다. 뭐 이런 거죠. 뭐 양쪽의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나면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프로페서를 만들 때는 프로페서는 상담을 해주죠. 프로페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페서는 학생과 상담을 하니까 프로페서는 스튜던트가 선언이 되어야죠. 그죠? 학생도 교수와 상담을 받으니까 학생도 교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야죠. 그리고선 이제 여기는 교수에는 학생이 선언이 됐으니까 셋,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교수가 어드바이스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는 이제 셋, 교수 한 다음에 했던 것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제 프로페서, 여기서 보세요. 요걸 이렇게 만약에 요거에 의해서 요거를 프로페서를 이렇게 선언하고 스튜던트를 이렇게 선언해주고 나면 이걸 이제 메인에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죠. 뭐 프로페서 홍길동 만섭 해가지고 학생과 교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 그러니까 교수.셋 스튜던트 만섭 그죠. 그 홍길동 교수는 만섭이를 충고한 거고 그러면 홍길동 어드바이스 하면 만섭한테 어떤 얘기 해줬다 이런 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보이시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클래스 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해했을 때 앞에서처럼 단방향 관계, 양방향 관계, 그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해할 모델링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데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분석가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개발자가 편하죠. 아셨죠? 분석가 이렇게 표현해놓으면 이거 가서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1대 다의 관계. 학생들은 여러 코스를 듣는다. 이런 거죠. 그런 1대 다의 관계. 다대 다의 관계.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런 거는 1대 다의 관계면 어떻게 되는 거냐? 보세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코스는 여기 보면 코스 있죠? 코스는 이름하고 기타는 것밖에 없다고 치고요. 별게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학생의 코스가 여러 개 있으니까 벡터형으로 표현하죠. 벡터라는 거는 배열을 갖다가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벡터로 표현을 해서 코스를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그 다음에 등록하는 코스를 드롭하는 거, 그죠? get 코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세요. 학생들은 여러 개 코스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튜던트 클래스하고 코스 클래스는 1대 다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게 되면 개발자가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이것만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벡터를 써서 이렇게 배열로 표현하면 되죠. 이거 배열로 표현해도 되고요. 벡터로 표현하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벡터로 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표현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서 이제 알아보겠죠. 그래서 하게 될 건데 이제 이걸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 다 정리를 해버리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도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고 나면 개발자가 훨씬 편하신 거죠.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1대 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거는 다 수행을 하면 돌아갑니다. 요거 있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앞에 있는 요거에 대한 이게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전부 다 했잖아요. 하나씩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런 그림이 있었을 때 내가 클래스를 이렇게 스튜던트 클래스 이렇게 선언하고 코스 클래스 이렇게 선언하고 그래서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메인을 이렇게 만들고 실제로 돌아간다는 걸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도 이런 관계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주면 개발자들이 훨씬 편하고 프로그램이 훨씬 더 퀄리티가 나오겠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요것도 보면 프로페서 선언하고 스튜던트 선언하죠. 그다음에 메인을 해서 돌리면 이것도 수행돼요. 아셨죠? 요것도 보면
요거는 뭐 너무 간단하니까. 근데 요거도 수행돼요. 제가 다 수행될 수 있도록 메인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시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눈으로 보시고, 그래서 이 관계를 표현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돼요. 뭐, ER 모델링에서야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클래스의 관계도 물론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표현해 놓으면 너무 좋아요. 표현 안 해놓으면 또 개발자가 또 해야 돼요, 어차피. 이해하셨죠? 요를 일대 다의 관계는 이제 요렇게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앞에 걸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니까 한번 돌려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다대다의 관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익숙할 거예요. 그죠? 다대다의 관계.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ER 모델링에서는 중간에 넣어서 하기도 하는데, 뭐, 굳이 여기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양쪽에서 이렇게 선언해도 돼요. 여기서 벡터 여러 개 넣고, 벡터, 여기서 보면 스튜던트는 여러 개 코스. 보이시죠? 코스는 여러 개 스튜던트를 넣어서 이렇게 구현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거 갖다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간에 스코어라고 하는 걸 넣어서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뭐 중간 거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ER 모델링은 중간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 넣겠다고 하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보이시죠? 이렇게 넣고서는 코스, 요즘 코스, 스튜던트 있죠? 코스, 스튜던트, 그 다음에 스코어, 중간 거, 그 다음에 메인. 내가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뭐 실습해 보고 싶다면 카피에 페이스트해서 돌려보시게 되면 다 돌아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이 ER 모델링을 배우셨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도 관계를 표현할 수 있구나. 그래서 ER 모델링과 비슷하게 이런 관계를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된다. 이런 거를 꼭 테스트해 보시기 바란다. 내가 다 짜놨으니까 치지 않으셔도 돼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돌아갑니다. 이클립스에서 돌려보시면 돼요. 그럼 수행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요. 일반화 관계. 이건 상속관계라고 하죠. 그럼 이제 상속관계가 있으면 상속으로, 그러면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가 이제 상속관계가 있는 거죠. 앞에서처럼 연관관계가 아니고 이건 상속관계라고 해서 상속을 받는 케이스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주면 이거는 자바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보이시죠? 인력. 그죠? 데이터. 그죠? 메소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워시전은 인력을 보이시죠? 상속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클래스를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요 앞에서 한 것처럼 연관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상속을 표현할 수도 있죠. 상속을 이제 그 클래스의 연관관계를 보면 일반화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는 만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나면 이게 이렇게 표현될 거라는 걸 아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연관관계가 있고 일반화 관계가 있네. 그죠? 두 개는 이미 해결한 거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집합관계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런 거죠. 볼게요. 이건 합성관계라는, 집합과 합성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노트북은 디스크, CPU,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노트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디스크도 사실 클래스고 다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하게 되면 노트북이라는 클래스가 다른 것들에 이렇게 합성으로 표현이 되니까 요거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 이런 관계를 합성관계다라고 그냥 분류를 해놓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거 말고 이제 집합관계는 뭐가 있냐면 노트북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요 생성자에다가 요게 디스크가 들어가는 거죠. 요건 집합과 합성은 뭐가 다르냐면요. 합성은 노트북 클래스가 없어지면 디스크, CPU 클래스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노트북 클래스 없어져도 어차피 얘들은 별도로 생성된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트북 클래스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디스크 클래스나 CPU 클래스는 없어지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클래스를 생성할 때 요렇게 합성 방식으로 생성하느냐 집합 방식으로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뭐 결과는 별차 없지만 이 생성한 클래스가 죽었을 때 노트북을 만든 내가 삭제하고 나면 합성일 경우에는 나머지 것들도 다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노트북은 이 집합일 경우에는 이게 노트북이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디스크나 CPU는 딴 데서 상성돼 가지고 집합되는 모여진 거기 때문에 이 딴 쪽에 상성된 디스크나 CPU는 없어지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보면 연관관계도 있고, 그죠? 상속 일반화 요 앞에서 보면 일반화가 상속인데 관계도 있고, 또 집합 관계나 합성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류를 잘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여러분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어렵나요?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중요한 건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그 소스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럼 클래스가 한 개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연관성 같은 것들, 상속성 같은 거, 연관관계, 상속관계, 집합관계, 합성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여러분이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집합과 합성에 대해서는 내가 어떨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이번 주에 좀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관관계하고 의존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펄선이 딱 클래스가 만들어지면서 펄선 안에서 머니라는 걸 만드는 거, 이거 우리가 많이 봤었죠. 펄선이라는 걸 만드는, 이걸 우리가 이제 두 객체가 펄선이 만들어지면서 머니도 만들어져가지고 둘이 연관을 갖는다. 그래서 연관관계라고 하고요. 의존관계는 이런 거죠. 펄선이 만들어졌는데 펄선이 만들어지면 바로 머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펄선에서 유스머니라는 메소드가 콜되는 순간에 이 머니라는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의존하고 있다. 이걸 의존관계라고 그래요. 뭐 말 그대로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보면 머니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펄선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펄선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 안에 머니라는 클래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서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연관은 어떤 게 있죠? 일대다, 다대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이게 그거죠. 의존관계는 이제 우리가 펄선에서 어떤 특정한 메소드를 할 때 그 입력으로 머니를 받는 경우죠. 이런 것들이 의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분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또 실체화 관계라고 해서 이건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죠? 뭐 이런 그림에서 이제 고양이하고 개는 뭐 애완이라는 것에서 일부 임시적인 속성을 갖는다면 이걸 우리가 실체화 관계라고 해서 인터페이스로 표현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지금 오 많이 왔네요. 자, 클래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는 연관관계 보이시죠? 일반화 관계 상속이죠. 집합관계 그죠? 의존관계 여기도 연관이 있고 딴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실체관계 요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하나를 표현할 때 말고도 클래스 안에도 어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이렇게 식별을 해서 표현을 해주면 개발자들이 그걸 보고 그 코딩에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영하는지 뭐 여러분 검토해 볼까요? 연관관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고 따로면 따로 선언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일대 다 한쪽 방향으로 산다 그러면 이렇게 양방향에 있으면 프로페서는 스튜던트 선언하고 스튜던트는 프로페서 선언한다. 한 다음에 양쪽에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대 다의 관계가 있으면 여기서 보면 스튜던트에서 그 코스를 벡터로 선언해주고 클래스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면 되는 거죠. 다대 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했고요. 이거를 또 굳이 또
ER 다이어그램처럼 스코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표현해주면 더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얘가 이제 소스를 만들어놨죠. 코스, 스튜던트, 스코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매일 테스트까지 만들어놨으니까 돌려보시면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 끝나고 이제 일반화 관계, 상속 관계는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해놓으면 이렇게 자바 개발자들에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집합 관계, 그 다음에 합성 관계. 차이가 있죠. 합성은 얘가 죽으면 노트북이 죽으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집합은 노트북이 죽어도 나머지 건 살아있다. 뭐 그걸 관계를 보고서 결정하시면 돼요. 연관관계는 이미 앞에 설명했던 거고, 의정관계. 얘가 뭘 할 때, 먼 일을 넘겨받는다 이러면 이제 의정관계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체관계, 인터페이스로 표현하는 걸 실체관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단일 클래스 그리는 방법부터 그리는 건 설명했고, 그러면 클래스가 연관관계까지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번 주에 그 테스트한 프로그램들은 돌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뭐 몇 개만 그리면 되는데요. 자, 요건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 같은 거를 이제 설명한 거죠.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요 순서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순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로그인 서블릿 했잖아요. 로그인 서블릿 해서 여기 서블릿 썼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밑선이 있고 여기 밑선이 없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클래스. 요건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객체인데 이 인플로이 클래스에서 생성된 E라는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로그인 서블릿이라는 객체에다가 주고 얘는 E라는, 이쪽 보시죠? E에 있는 이 get employee를 수행을 시키고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요게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이시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단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요걸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었다. 그럼 요걸 보면은 자바 소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쉐이프, 팩토리. 보이시죠? 응?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있는 메이크 스퀘어를 돌리니까 여기서 보면 쉐이프 팩토리 안에 메이크 스퀘어가 있는 거죠. 뭐 소스는 안에 있겠죠. 이 소스 안에 보면 메이크 스퀘어를 돌렸는데 거기서 뭐 스퀘어형을 가지는 S라는 클래스를 콜하잖아요. 그 여기서 보면 뭐 새로운 코드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S 콜하고 여기 S를 돌려준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걸 돌려주면 되죠. 리턴. 보이시죠? 리턴. 스퀘어형을 가진 S를 돌려주는 거죠. 스퀘어.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트리맵은 안에 클리어라는 메소드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트리 노드라는 클래스를 가지는 탑 노드라는 객체를 만드니까 트리 노드에 탑 노드라는 객체가 만들어지죠. 요거는 트리 노드라는 거죠. 요거를 보고 요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UML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스 UML에 있는 디자인 그림을 보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고 자바나 C++ 코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앞에서는 클래스를 했고요. 이번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보시면 뭐 요거 보면 여기 보면 나오시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타임카드 있으니까 여기 타임카드 여기 보이시죠? 그죠? 얘가 calculate pay를 했으니까 이 안에 보면 calculate pay가 있는 거죠. calculate pay 안에서 get data가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 calculate pay 안에서 get data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그러면
겟데이트는 어디 있느냐? 타임카드네요. 그럼 여기서 타임카드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이 요런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렸다면 요게 요렇게 표현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어렵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내 결과를 알려주고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자바 코드로 한번 표현해보라고 내가 퀴즈를 드리는 거고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진도를 나가면 여러분이 한 학기 다 못 따라올 것 같죠? 원래 유스케이스까지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번 주에는 뭐를 배웠느냐면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좀 더 깊게 배우는 거예요. 뭐를 깊게 했느냐면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그려진 것이 실제로 자바 코드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내가 다 샘플로 보여주었어요. 이번 주에 한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유가 프로그램을 잘라고 그리는 건데 그 그려진 그림을 보고 그걸 자바 코드로 못 옮기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더 진도를 못 나가고 여기까지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샘플 슬라이드에서 좀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시고요. 요 맨 마지막에 현재 보여주고 있는 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 이걸 보고서는 실제로 자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을 합치면 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기말고사 때 시험에 나갈 거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번 주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그 표현된 것들이 실제로 자바 소스로 어떻게 표현되는지까지 보여주는 한 주가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난주에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실제로 소스를 다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다면 이번 주에는 그러면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 표현된 것들을 자바 코드로 옮기는 것은 어떻게 옮기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한 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실제로 실습을 하지 못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 한번 돌려보시고 요거 실제로 요런 것들 보시면서 요거 그림들 요거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놀지 마시고요.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만약에 요번에 대면 강의를 했으면 아마 내가 여러분들 불러서 다 한번 시켜봤을 거예요. 근데 못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배울 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예.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유스케이스까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